세 번째 세션은요, 이제 AI와 물류 로봇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플로틱의 우리 이찬 대표님이 나오셔서 주제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찬 대표님이 옆에 계시구나. 못 봤어요. 예, 그 패널 토론자로는 우리 쿠팡의 우리 박지원 전무님, 예, 그리고 우리 박정훈 로지솔그룹 융합 책임, 뭐 이렇게 어려워요? 융합 책임자님이시됩니다. 우리 박정훈 대표님하고 그다음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우리 선배 도안구 테크스타 기자님이 모더레이터 진행을 해주실 겁니다. 우리 주제 발표 해주실 이찬 대표님은 크게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플로틱의 이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이제 AI와 물류 그리고 로봇의 상관관계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재미있는 인사이트들을 좀 공유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카이스트에서 로봇을 공부했고 배달의 민족, 카카오벤처스, 네이버랩스에서 폭넓은 로봇에 대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로봇이 세상이 정의한 한계를 부술 수 있고 재정의할 수 있다고 믿고 그것에 대한 소명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을 둘러싸고 있는 서비스, 자본,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심지어 예술의 영역에서까지 보고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앞선 이력들이 있었던 거고요.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플로틱을 창업했습니다. 21년 6월에 창업을 했고 플로틱은 물류센터의 입출고 작업을 자동화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카카오, 네이버, 현대차를 비롯한 전략적 투자와 재무적 투자를 45억 원 정도 유치를 하였고요. 4개의 사이트에서 테스트를 했고 지금 3개의 사이트에 베타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표방하는 것은 이제 첫 번째 미팅 후 2주 안에 생산성 3배를 낼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속도가 빠르지만 타임레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솔루션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더 자세한 거는 저희 말미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AI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앞서 AI에 대해서 많이 설명해 주셨지만 저는 간단하게 정의한다면 인간이 쌓아온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해하고 심지어 생성하는 방식을 완전히 뒤바꿔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저희가 AI가 무섭다고 표현하는 거는 지금까지 복잡하고 다양하다고 생각했던 데이터들을 몇 가지 변수로 추출해내서 제어 가능하고 이해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게 AI의 강점입니다. 반대로 몇 가지 변수만으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범위 밖에까지의 데이터를 만들고 생성할 수 있다. 이 점이 되게 AI가 무서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로봇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로봇은 굉장히 친숙하지만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로봇이 굉장히 재밌는 건 어찌 보면 어릴 때부터 소설이나 SF 영화에서 로봇에 대한 개념들을 많이 접하셨겠지만 지금 그리고 있는 로봇의 이미지는 다 다르실 것입니다. 근데 로봇의 개념 자체도 AI의 발전에 따라서 많이 변화했습니다. 여기서 로봇과 기계를 구분하는 요소 3가지가 있습니다. 센스, 플랜, 액트입니다. 그래서 로봇은 스스로 상황을 파악하고 계획하고 행동에 옮길 수 있어야 로봇입니다. 그러면 이 스스로 상황을 파악하고 계획하고 행동에 옮길 수 있는가가 사람과 로봇의 차이를 만듭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스스로의 정의는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스스로는 어찌 보면 개개인 인간의 스스로라고 정의했을 때는 개별 인간들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가치관이나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 따라서 판단을 내립니다. 군중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모두 경험하셨겠지만 다 생각이 다르고요. 다 생각하고 있는 그림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한 정의가 쉽게 내려지지 않고요.
다만 로봇은 로봇 한 대가 아니라 로봇 여러 대가 모여서 하나의 클라우드로 구축됐을 때 스스로의 범위는 무한정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획할 수 있는 어찌 보면 개념의 범위가 훨씬 넓어졌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 그것을 24시간 반복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다 같이 할 수 있는가, 이런 개념이 다릅니다.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타임라인과 로봇이 일을 하고 그리고 영위하는 타임라인은 다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로봇은 제어를 할 수 있고 사람은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동시에 병렬적으로 일을 수행할 수 없지만 로봇은 병렬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다르고요. 세 번째로는 가장 이제 젠 AI와도 연관이 되어 있지만 문제를 탑다운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경험하셨겠지만 지금까지는 어찌 보면 작업자가 몇 분을 모셔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아니면 우리가 가진 리소스들을 조합을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바텀업 방식으로 문제를 했다면 저희는 이제 로봇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질문을 던지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탑다운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로봇이 우리 삶을 바꿔놓을 것이라는 확신을 제기하는 요소입니다.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는 AI 발전에 따라서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AI가 발전하면서 AI를 구성하는 하드웨어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 그 속도는 어마어마합니다. 또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것이 보편화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스스로의 정의, 하나의 로봇이 하나의 사람을 대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하던 일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범위의 로봇 클라우드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타가 있네요. 센스, 플랜, 액트 각각의 AI를 도입을 해서 각각의 요소를 더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어찌 보면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로봇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로봇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시공간을 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물류 얘기를 꺼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 공감하시겠지만 물류에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업자 인력이라든지 그걸 수급하는 게 굉장히 불확실하고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물류센터의 커퍼시티를 확보하는 게 불안정합니다. 이것을 로봇이 해결할 수 있는 이유는 물류 또한 시공간을 다루는 산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류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우리가 내야 되는 수치가 생산성으로 숫자로 내야 되는 결과가 명확하고 탑다운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로봇이 이 문제를 반드시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정의하던 시간과 공간의 차원에서 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훌륭한 도구가 될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물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와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공간적인 제약 속에서도 이 작업을 반드시 해낼 수 있는 확신이 필요하고 신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로봇도 이 물류 시장에 제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신뢰와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로커스와 긱플러스는 어찌 보면 AMR과 AGV의 대표주자로 평가받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이 회사를 리스펙하는 이유는 이 신뢰와 확신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최근 이제 프로메시라고 하는 이제 세계 최대의 물류 자동화 전시회 부스를 참가를 했고요. 거기서 발견했던 북미 시장의 지금 현황에 두 가지 관문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물류 자동화 솔루션이 제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가. 첫 번째, 생산성이 보장되어 있는가. 두 번째, 도입의 장벽은 얼마나 낮은가. 세 번째, ROI. 이 세 가지가 보장되어 있거나 굉장히 분명하게 정해져 있어야 이 관문을 뚫을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상품이라 하면 이제 제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면 이것을 실제로 팔 수 있고 빠르게 확장할 수 있으려면 이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동성이 우수하고 도입이 용이해야 되고 유지 보수가 잘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미 시장은 이런 제품으로서의 가치가
이 시장의 컨센서스가 맞아 있고 이 다음 스텝인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 시장에서 시작하는 입장으로서는 제품으로서의 가치를 분명하게 시장에 인지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상품으로서의 가치도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레슨런을 얻었습니다. 이런 물류시장에 이런 로봇에 대한 확신과 신뢰감이 생기면 이제 기대가 더 되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더 도전해 볼 수 있을까라는 용기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물류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을 때 이게 가능할까를 어찌 보면 이 물리적인 한계나 시간적인 한계를 때문에 도전을 두려워했다면 로봇이 이런 것들에 대한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도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플로틱 또한 이 로봇의 힘을 로봇뿐만 아니라 로봇을 관제하는 플랫폼의 힘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데이터를 연동을 하더라 WMS 연동을 하면 플로디 플랫폼과 플로디를 이용해서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표방하는 첫 번째 미팅 후 2주 안에 생산성 3배를 낼 수 있는 이유이고요. 그래서 저희 플로틱 플랫폼은 어찌 보면 익스큐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들이 어떤 순서로 이루어져야 되고 이 지금 리소스는 얼마나 되고 이 리소스를 최적으로 사용했을 때 얼마만큼 빠르고 정확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계산해주는 플랫폼이 있고요. 그걸 어드민 콘솔이나 대시보드로 현시할 수 있는 기능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로봇은 자율 주행 로봇이 아니라 자율 작업 로봇입니다. 실제 주행하는 거로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실제 작업을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지, 작업자의 노동 강도와 작업자의 판단을 얼마나 줄여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로봇으로는 불가능한 생산성과 그리고 도입 속도를 내는 것이 저희의 핵심 가치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플로틱은 30명의 로보틱스 전문가와 물류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는 단 한 가지 미션으로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로봇으로 세상이 정의한 물리적인 한계나 시간적인 한계를 부술 수 있는 기업이 되고 싶고요. 그리고 그런 업을 하고 있는 물류와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로보틱스 기업이나 물류 로봇 기업들을 보실 때 단순히 로봇을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로봇을 이 물류 시장에 어떤 임팩트를 남길 수 있고 로봇이 가진 포텐셜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그걸 제품에 녹여내고 있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발표였고요. 저희는 서울 성수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놀러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바로 제3세션 패널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모더레이터 되신 도안구 기자님 앞으로 전에 나와 주시고요. 박시원 쿠팡 전무님, 그리고 박정훈 로지솔 그룹 융합 책임자님. 안녕하세요. 저는 테크수다의 도안구 기자고요. 성하고 이름이 좀 특이하죠. 챗GPT 3.5에 물어봤을 땐 경기도 동안구로 이렇게 소개했었는데 이번에 4.0으로 업그레이드 되니까 그런 기자를 알지 못한다. 여튼 언론으로 활동하고 있냐 막 이런 식의 있었는데 요즘 저는 그냥 기업용 소프트웨어 쪽 한 20년 정도, 24년째 기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역학과 출신인데 그때 교수님들이 91학번인데 제가 로지스틱 얘기할 때 저게 뭡니까 했더니 앞으로 저쪽이 다 유망하니 그쪽으로 가거라 니네 했더니 다 그쪽으로 안 가고 테크 기자 하고 있고요. 그리고 SAP라든가 이런 쪽 기업용 소프트웨어들 막 취재하다 보니까 물류하고 SCM, WMS 같은 이슈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항상 표준화도 안 되고 근데 시간이 한 20년 지나니까 그 각자 기업들끼리 갖고 인테그레이션도 제대로 안 하던 그 업계가 다 표준화를
따르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가 딱 봤더니 한국에 거대한 사업자 두 개가 등장했어요. 쿠팡과 네이버죠. 그러니까 그런 사업자가 나오니까 솔루션들이 바뀌는구나. 그리고 또 그 안에서 공부한 분들이, 경험한 분들이 또 한국 물류를 혁신시켜야 되겠구나 해서 또 밖으로도 나오고, 약간 그런 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그러면 저랑 오늘 같이 하실 먼저 두 분 소개를 각자 먼저 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쿠팡의 그 서비스 디자인 엑설런스를 맡고 있는 그 박지원입니다. 네, 직함은 뭐 시니어 디렉터고요. 지금 하고 있는 업무는 저희 쿠팡의 모든 물류센터를 신규 런칭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FC라는 큰 센터들을 런칭하고 있고요. 거기 런칭할 때 들어가는 모든 공사,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장비에 대한 인스톨, 거기에 들어가는 프로세스와 시스템에 대한 뭐 컨피그레이션, 그다음에 파라미터 정의, 뭐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를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운영한 거를 또 교육시켜주고, 교육시켜준 거를 인수인계해주고 나오는 그런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로지솔 그룹에서 융합 책임자라는 조금 독특한 타이틀을 맡고 있는데 뭐든 다 융합하는 겁니다. 네. 그 윗분의 지시로 막 융합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뭘 융합하냐면 컨설팅, 엔지니어링, 시스템을 융합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스베가스가 아니라 마포에서 CES를 총괄하고 있고요. 이제 로봇 얘기도 나왔지만 저는 이제 물류 업계에서는 로지스틱스가 아니라 로보지스틱스, 기니까 줄여서 그냥 로지스틱스라는 단어로 물류가 로봇 기반으로 변해가고, 이제 조금 이따 토론 때 얘기가 나오겠지만 로봇 혼자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뒤에 알고리즘, 프로세스의 개선, 시스템, 솔루션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용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개발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엔지니어링 부분에서는 쿠팡에도 로봇 설치는 저희가 하고 있고, 네, 그런 사업들을 좀 총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 생성형 AI 나왔을 때 제가 은평구에 사는데요. 그 한강 갈 때 이게 누구 로봇 만드는 회사가, 제가 이제 반려견을 안 키우는데 망아지 정도 크기로 해주면 걔하고 계속 대화하다가 한강 갔다가 힘드니까 걔 타고 집에 올 수 있게 하거나, 이번에 되게 안타까운 일이 또 인왕산에 불이 났는데 제가 매일 주말마다 올라가는 코스였어요. 거기를 걔하고 갈 수 있다. 이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네가 미쳤구나 이런 얘기 했는데, 생성형 AI는 되게 단순합니다. 한 줄로 얘기하면 프로그래머들의 전유물이었던 게 이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말이나 글로 프로그램을 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제 프로그래머가 됐다. 이게 이제 그거고요. 기업들이 잘못하시면 파산합니다. 기업들이 잘못 도입하면 아마 CFO한테 다 욕먹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콜이 날릴 때마다 돈이 나가거든요. 아마 상당히 신중히 접근하셔야 되고, 개인적인 테스트와 기업 내부 적용은 약간 별개의 이슈가 있는 건데, 일단 로봇 이슈가 나오고 지금 이제 물류 쪽 나오는데, 두 분이 보시기에는 지금 그 현장에 로봇 이슈들은 어떻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지, 또 발표 이찬 대표님 발표를 좀 어떻게 받아보셨는지 그 소감도 좀 궁금합니다. 참 로봇 하면 할 얘기가 상당히 많은데, 제가 이찬 대표님 발표를 통해서 너무 공감되었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로봇을, 그게 사실은 서비스 환경이건 생활이건 물류센터건 마찬가지인데 자꾸 우리 관점에서만 보거든요. 제일 큰 문제가 로봇을 로봇 태권브이로 봐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로봇이니까 다 알아서 하겠다. 그러고 더 이상 다른 부분, 얘가 진짜 일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생각을 안 하고, 두 번째는 로봇이 이 장면에서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약간 감정이입해서 생각해보면, 물류센터 갔잖아요. 일을 하래요. 어떻게 하지? 이제 거꾸로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로봇이 할 수 있고 없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인간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간이 하는 일, 하던 일이죠. 물론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나온 아트라스 최신형을 보면 진짜 사람하고 거의 행동이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쓰는 물류 작업 로봇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기능을 인간을 대체할 때 작업을 분리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 부분이 되게 필요해서 로봇의 관점으로도 한번 거꾸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을 짚어주셔서 너무 공감을 했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 관련해서 어차피 연결되는 얘기니까 저희 로봇 관련된 로봇 물류 로봇 쪽에서 첫 번째로 먼저 이 말씀부터 드리고 싶네요. 일단은 우리가 물류를 자꾸 얘기하니까 얘기의 관점이 물류 안에서 끝나버리는데 물류도 사실은 궁극적인 목적은 서플라이 체인상에서 물자의 흐름을 원활히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린 자꾸 실행의 주체로서 누가 시킨 걸 열심히 날라야지. 우리 산업 자체가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벗어나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데이터 같은 경우도 지금 로봇 말씀하시면서 사업의 모델이 요즘들 많이 얘기하는 우리 LG CNS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로보틱스 애저 서비스가 있죠. 네. 그리고 또 필요한 게 데이터 관련해서 애널리틱스가 있고요. 또 데이터랑 연결해서 클라우드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 실제 존재해요. RAC라고. 로보틱스 애저 서비스랑 애널리틱스랑 클라우드랑 세 개가 융합됐을 때 서플라이 체인상에서 어떤 데이터의 효용이 나오고 결국 물류는 짐 받아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그 주체가 수예측 정확도나 여러 가지 예측 정확도가 올라갔을 때 변동성이 주니까 뒤에가 다 해결될 수 있다. 비단 로봇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리고 조금만 더 얘기해도 돼요. 네. 네. 조금만 더 말씀 제가 좀 말이 많은 편이라 죄송합니다. 네. 물류 로봇을 도입할 때 뭐 데이터 얘기랑 또 마찬가지인데요. 솔직히 좀 우려되는 것들이 뭐냐면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대상들은 물류 산업이지만 상당히 하이엔드에 있는 대상들을 저희는 가정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항상 평균을 놓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로봇 도입하는 거 별 문제 없을 수 있어요. 단위 기능에 대해서 평균적인 물량, 변동성이 없다면 그러면 그냥 효율이 납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 데이터가 측정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물류 쪽에서 노력을 해야지 이찬 대표님이 얘기한 그런 철학들이 현실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로봇이랑 씨름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좀 말씀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저희 회사에 로봇을 도입한 곳에 가서 3주째 밤을 새고 있어요. 근데 왜 밤을 새냐면요, 되게 간단한 문제 때문에 밤을 셉니다. 로봇이 지나가다가 물건을 하나 딱 떨어뜨리면요, 그 사람이 안 줬으면 로봇이 안 가요. 그게 지금 현장에서 일어난 로봇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거를 들어가려면요, 모든 로봇을 세워야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로봇을 세워야 되는 이유는 제가 지나가다 부닥치면 더 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서 깻잎 한 장을 딱 들어주고 다시 재부팅을 딱 해주면 다시 로봇이 돌아가거든요. 그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저희 팀원들이랑 밤을 새면서 그 로봇한테 정확한 인풋을 주기 위해서 엄청나게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예요. 그 트레이닝을 1년 시키고 2년 시키고 3년 시키면요, 엄청나게 AI가 뒤에서 어떠한 작용을 해갖고 되게 좋은 솔루션으로 저희한테 다가오겠죠. 근데 그 다가가기 전까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되게 거기 로봇에 수많은 그 인풋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풋이 결국은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이고요. 데이터를 모은 것을 우리 그 IT 기술자분들이 AI를 통해서 되게 좋은 솔루션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그 솔루션을 실제로 이행하는 분들이 잘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사용하는 분들이 AI 챗 GPT 치기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게임처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실제로 나 로봇이 와서 물건을 꺼낼 때 김밥 재료 먼저 꺼내줘. 그러면 김밥 재료가 오고, 나 냉면 재료가 왔으면 좋겠으면 냉면 재료가 오고,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된다고 보시거든요. 근데 조금 순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급의 데이터들을 많이 인풋을 시켜줄 것인가, 그다음에 그 인풋된 데이터들을 얼마큼 잘 가공해갖고 우리가 그것들을 이제 AI로 만들어줄 것인가, 그 만들어진 것들을 실제 사람들이 얼마큼 잘 활용할 수 있게 해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제가 CS에 2018년부터 그냥 혼자 가서 하고 있는데, 올해 CS에 가장 재미난 건 떠났던 마이크로소프트가 등장했는데 가장 먼저 등장한 부스가 자동차 부스였고요. 거기에
그다음 물론 PC 파트에도 잠깐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무인 트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기 뭐 하는 겁니까 했더니 이제 그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물건을 배달하는 용도로 테스트를 하고 있다. 지금 트럭 회사하고. 근데 무인이었어요, 무인. 그래서 그 매일 새벽 2시 그 어딜 갑니까 했더니 이제 편의점이라든가 아니면 저기 이제 식료품점에 주문을 받고 매일 동일한 시간에 매일 동일한 코스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야 저것도 하나의 로봇일 수도 있고 미국은 또 워낙 넓으니까 맨 앞에 사람 트럭 운전사가 몰고 그 뒤에는 다 전기 트럭들이 따라가는데 사람은 안 타고 그러다 보니까 농담 그 뉴스에도 한번 났을 겁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아 저기 사람이 안 탔구나 습격. 그러니까 총이 있잖아요. 그래서 뒤에 트럭에 사람이 안 탄 걸 갖고 습격해가지고 털어가는 일도 발생했었고. 근데 여전히 지금 이제 물류 전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센터 안에서의 자동화 이슈, 로봇과의 이슈 말고 지금 이제 이미 그 큰 나라, 땅이 넓은 나라에서는 정기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 얘기들 계속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진짜 어떤 데이터들이 지금 필요하고 그 안에서 쏟아지고 진짜 저도 데이터 빅데이터 인프라를 취재하는데 제가 데이터 얘기한 사업은 다 망했어요. CRM이 거의 사기꾼으로 몰리잖아요. 기업 내부에서. 빅데이터도 또 그랬죠. 근데 AI도 거의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그 실무팀에서 진행된 프로젝트들이 아니라 이 경영자들이 조찬 갔다 와가지고 어디서 듣고 와가지고 우리 안 하냐 이렇게 해서 내려오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요. 한국 지금 프로젝트들이 뭐 때문에 우리 안 하냐 이러다 보니까 실무팀이 그 사람들이 결정한 걸 갖고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를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진짜 많았고 20년간 지켜본 결과 그러다가 야 이거 돈 썼는데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지금처럼 이렇게 성공시키는 파트들은 분명히 등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통 다른 파트 CRM이라든가 이런 쪽 되게 힘들었는데 이제 물류창고에서 쏟아지는 데이터들은 진짜 가치로 어떤 데이터들이 쏟아지고 그걸 어떻게 가치로 만드는지 그것도 대표님도 발표하시긴 했는데 어떻게 그걸 만들어내고 싶으신지 좀 궁금해요. 네, 사실 저희가 하는 도메인에 있어서는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생성하는 목적이 되게 분명하기 때문에 분명한 목적에 맞게 그 파이프라인을 뚫어놨고요. 그래서 최적화라 함은 이제 어떤 목표가 있는지 알아야 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어떤 제약 사항이 있어야 되는지 알아야 되고 그걸 이제 최적화했다라고 기준에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에 맞는 데이터들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목표냐 했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뭐 수요라든지 이 오늘 당장 오늘 떨어진 물동량 이런 데이터들을 알아야 되는 거고요. 제약 사항 같은 경우에는 뭐 작업자가 오늘 몇 명이고 아니면 로봇이 지금 몇 대고 이런 데이터들을 알아야 되고 로봇의 상태라든지 그리고 이제 기준이라 함은 계속해서 바뀔 수는 없겠지만 그날에 따라서 오늘 피크가 얼마 정도 올라왔는데 그걸 얼마나 잘 처리했는지 그 UPH로 측정할 건지 아니면 PPH로 측정할 건지 이런 기준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지만 취사 선택을 하는 데에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다인 것 같습니다. 네, 저 이제 쿠팡 박지원 선임 이사님한테 좀 궁금한 게 제가 심심해가지고 다트 사이트에 잠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쿠팡 물류 회사가 있더라고요. 풀필먼트. 그래서 거기가 이제 여러분 심심하시면 한번 가보세요. 거기다가 이제 지도 위치가 나와요. 어디에다 얼마 투자했다. 그래서 이제 네이버 지도에 가서 마이 지도를 만들어 놓고 위치를 한번 찍어봤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약간 메인 센터들 말고도 이게 상당 부분의 큰 센터 중심으로 지금 계속해서 뭔가 임대를 하고 계시구나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궁금했던 거는 쿠팡은 엄청난 물류센터 투자도 하시면 한 센터의 적용 사례가 다른 센터의 표준으로 바로 동일하게 움직이는 건지 그러니까 예전에 패키지 같은 ERP나 이런 거는 그냥 뭐 삼성전자가 쓴다 그러면 전 직원이 그냥 다 쓰는 게 있는데 물류센터가 그렇게 많고 각 지역별 물류센터도 있는데 한 센터에서 성공한 게 그대로 적용되는 건지 아니면 센터마다 다 좀씩은 약간 튜닝이라든가 별도의 작업들이 필요한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뭐 비밀 아닌 수준에서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물류센터가 표준화되기는 되게 어려워요. 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상황에 맞춰서 유연성을 발휘를 해야 되거든요. 우선은 뭐 좀 예를 들어주면 한 5년 전에 진 센터가 최신의 기술을 갖고 있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지어진 센터는 좀 더 최신의 로봇이나 장비들이나 자동화 장비들을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 또 거기에 맞는 시스템이 변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발전을 시켜 나가고 새로운 버전들이 계속 나오는 거지. 하나가 잘 됐다고 그걸 똑같이 이렇게 카피해서 붙여넣기 하듯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계속 고도화돼 갖고 새로 짓는 센터들은 더 많은 자동화 기술이나 로봇 기술들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뭐 데이터나 WMS도 그거에 맞게끔 계속 개발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인터넷으로 혹시 오프라인에서도 궁금하신 분들 있으신가요? 책을 공짜로 드립니다. 쪽팔림은 순간이고, 네, 가방은 무겁게 가져갈 수도 있는데요. 네. 아무도 안 하시네요. 그럼 심심하시면 챗GPT한테 물어보시고 읽어주셔도 돼요. 네. 저 그렇게 가끔 합니다. 네. 괜히 기자들 어디 취재 갈 때 어떤 질문하면 좋겠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러면 일단 인터넷에서 올라온 분들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물류 로봇을 도입하려면 어떤 사전 작업이 필요할까요? 수동성이 적어야 한다는데 그 외에 미리 작업하거나 처리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면 두 분이 또 세 분 다 각자 입장에서 한번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고 이거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서비스가 사실 컨설팅 엔지니어링 시스템의 융합형 그런 솔루션입니다. 일단 정답은 없겠지만 물류 로봇이라고 했을 때 저희는 물류 로봇 하면은 머릿속에 혹시 그려지시나요? 무언가가? 아마 90%는 키바를 떠올리시겠죠? 근데 보면 그 이름도 이미 바뀌었거든요. 걔는 드라이브로 바뀌었고 프로테우스, 그다음에 최근에 나온 피킹 로봇 스페로우, 아마존만 해도 엄청나게 많고 로봇이 벌써 작년 집계 숫자만 해도 52만 대 이상이 돌고 있어요. 아마존 센터 내에. 근데 우리는 키바 요거 떠올리고 있잖아요. 자, 로봇 종류도 엄청나게 많아졌고 무지하게 복잡하게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물류 로봇을 도입하려면 어떤 사전 작업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요. 근데 기존에 어떻게 접근했냐면 키바 같은 로봇을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게 질문이었죠. 근데 지금은 물류 로봇을 저기서부터 걸리는 거예요. 도입하는 게 맞는지. 실제 로봇을 초기에 도입했던 분들이 치우고 설비로 다시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입하는 게 먼저 맞는지, 도입을 한다면 어떤 로봇을 갖다 과연 쓸 수 있을지. 지금 보면 분류 방식도요. 키바 같은 AGV를 쓸 수도 있고요. AMR을 쓸 수도 있고요. 중국의 리비아오에서 나온 티소토나 3D 소토, 이런 다양한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어떤 거를 쓰는 게 맞는지. 먼저 첫 단계는 그 충분한 종류에 대해서 기능과 나한테 맞는지에 대한 검토. 이제 두 번째는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요. 제가 아까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거예요. 좀 물류 로봇을 거의 10년 정도 지금, 로봇공학자는 아니지만 물류 컨설턴트로서 작업의 현실성 감안해서 보고 있는 입장에서 보자면 제일 중요한 거는 작업을 재설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ERP 도입할 때 BPR 다 했었잖아요. 똑같아요. 로봇을 도입할 때 모든 프로세스를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봐야 됩니다. 사람이 하던 일을 누가 대체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이 작업 공정은 이런 설비, 인력, 시스템 등등 포함해서 새로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작업이고요. 또 하나, 수요 변동성이 적어야 한다는데 이것도 되게 어려운 문제죠. 좀 전에 우리 쿠팡처럼 어느 정도 아마존하고 비슷하죠, 사실은. 예, 큰 통이 있고 여기에 내가 지역별 차이가 있지 그래도 어느 정도 표준화된 품종이나 내용물을 가지고 돌릴 수 있다. 솔직히 가능은 하죠. 근데 컨피규레이션이나 뭔가 많이 필요하겠죠. 이게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수요 변동성을, 우리는 항상 상황에 대처만 하려고 그러거든요. 수요 예측도요, 반대 끝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수요 조장, 매니퓰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수요를 예측할 수 없으면 만들어야 되잖아요. 모닝 파마 왜 싸요? 수요 조장이잖아요. 이제 우리도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죠. 자, 물류도 수요 불확실성, 변동성에 대응을 해야 된다. 왜 그렇게만 생각하냐는 거죠.
제품을 구분을 하는 거예요. 수요, 뭔가 뭉치는 단위로, 변동성이 적은 단위로. 실제 일본의 로보틱스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로지스틱스 애저 서비스, 그러니까 그 말이 중복되네요. 물류를 단위당 과금하는 그냥 자동화 기반의 물류 서비스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 같은 경우는 물자의 물성이라든지 출하 빈도 등 고민해서 그룹핑을 했어요.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유사한 애들끼리 그룹핑한 거죠. 우리 학교 다닐 때 군집 분석 배운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요인 분석. 어쨌건 비슷한 것들로 얘들을 묶어요. 너는 타입 A, 그러면 거기에 맞는 구성된 물류센터. 얘는 A 타입, 너는 B 타입. 이렇게 해서 물자가 들어오면 감별을 합니다. 얘는 A 타입용.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거꾸로 변동성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유의한 몇 가지 버라이어티의 타입으로 대응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좀 고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입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그 쿠팡이 왜 그 로켓 배송 첫 번째 품목이 기저귀하고 분유였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다 이 분야에 계시니까 다 아시죠? 호응이 없으신데. 국내 유일하게 통계가 나는 게 신생아 숫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매달 어느 지역에서 몇 명. 그러니까 걔네들이 일주일에 평균 먹을 분유가 계산이 되죠. 기저귀하고 최소한 몇 장을 쓰는 게 통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저귀 업체고 분유 업체 찾아가서 딜을 바로 하는 거죠. 쿠팡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그 기저귀하고 분유를 파는 회사 입장에서는 쿠팡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생전 처음으로 내가 개런티하면서 물량을 개런티하겠다라고 하면서 돈을 내는데 당연히 할인을 해주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요에 대응하는 거 못지않게. 근데 그거를 썼던 소비자가 10년이 지나서 지금은 40대가 됐습니다. 그분들이 안 떠나는 이유기도 하죠. 지금 뭐 쿠팡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취재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 로켓 배송한 왜 이 품목이 이랬나 그게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누가 그게 통계 나와요. 신생아 수가 유일하게 한국에서. 참 똑똑한 사람들이구나. 뭘 할 때 그냥 트럭만 사가지고 막 직원들 정직원 한 게 아니구나. 레벨과 다르구나. 막 이런 얘기 했었는데요. 네. 그러면 이번엔 또 다른 질문을 한번 또 수민님이네요. 현재 물류 로봇은 어느 정도 크기와 무게의 제품까지 취급이 가능한가요? 로봇 등 인프라 도입의 초기 비용뿐만 아니라 유지, 관리비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 비용 측면에서 충분한 효율이 있는지 손익분기는 평균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실제 아까 실제 저희끼리 나눈 질문에도 그게 있었는데요. 제조사와 저기 또 직접 써보시는 입장에서 예. 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지만 앞선 질문이랑 이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로봇을 도입하기 전에 사전 작업을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지금 취급하고 계신 물성의 특징이라든지 아니면 원하시는 카파시티의 크기와 그것의 변동성에 대해서 미리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카파시티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우에는 AGB 솔루션이 맞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대수를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라스 형태라든지 그런 형태가 가능한 AMR 솔루션이 적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선제가 된다면 그러면 알맞은 물류 로봇을 이제 선택하게 될 건데 그것도 이제 저희가 어찌 보면 이 모든 그 논의가 이 로봇이 충분히 이제 도입을 했을 때 생산성이 난다라는 컨센서스가 맞으면 로봇이 어느 정도의 크기와 무게를 취급하는지는 사실 표준화가 되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 로봇이 얼마나 크고 몇 개의 제품이 몇 무게의 제품이 필요한 게 아니라 표준화되었을 때 로봇이 몇 대가 필요한지를 산출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물류 로봇은 그런 물성이나 아니면 취급하는 물류센터의 규모나 상품의 크기에 따라서 많이 다르고요. 저희는 추구하는 건 이제 손익분기는 6개월 이내로 하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효율을 낼 수 있는가는 사실 효율에 대해서도 정의가 다른 거는 예를 들면 우리가 물동량이 이렇게 많이 변하는데 이걸 충분히 피크를 쳐낼 수 있는가가
가 생산성의 지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안정적으로 이 카파는 계속 나오더라가 효율이 특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율이 무엇인가에 대한 측정 기준에 따라서 손익분기나 이런 우리가 평가하는 잣대도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다른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유사한 건데요. 창고 운영자 입장에서 출고 물량이 몰리는 짧은 시간에만 잠깐 시간제 인력을 사용하는 게 비용 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물류 로봇을 도입 구축해놓고 계속 운영하는 게 정말 효율적인 건지 얘기하는데 이제 듣다 보니까 두 분 답변하다 보니까 그러면 컨설팅이 이건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잖아요.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찬 대표님처럼 이렇게 만든 회사는 아직 컨설팅의 경험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컨설팅 영역까지 다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지금 박 이사님처럼 이런 업계 전문가랑 묻어가는 전략을 하고 계신지 좀 궁금. 죄송해요. 묻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업계에 워낙 물류 네. 쪽에 오래 있던 경험이 많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로봇만 해도 53만 종 같은 걸 경험하신 분들하고 코어를 하는지 좀 궁금해요. 맞습니다. 사실 많이 배워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 저희가 로봇을 만드는 제조업체라기보다는 로봇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를 많이 접근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게 정말 잠깐 이제 시간제 인력을 사용하는 게 비효율적이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로봇을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그거보다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가가 이제 로봇 자체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비즈니스로 어떻게 풀어내는가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저희가 배워야 할 점이 많은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협력을 하고 싶습니다. 지나가는 마이크를 잠깐 낚아채서 네. 이게 사실 물류 로봇 쓰면 진짜 생산성 나냐 이런 질문 제일 많이 하시죠. 저는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안 납니다라고 말씀드려요. 한국에서는 보통 환경에서 왜? 외국에 보면 사실 더 잘 아시겠지만 ROI 나요 6개월도 되고 길어야 2년 3년 안에 다 얘기하고 실제로 증명이 됐어요. 근데 우리는 힘들어요. 왜? 그들은 로봇을 24시간, 최소 16시간, 24시간 3교대를 쓸 수 있고요. 우리나라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물류센터 다 물류업계에 계셨던 분들 아시잖아요. 꼭 대표님은 센터 방문을 낮에 오세요. 그죠? 낮에 올까요? 아니 뭐 이렇게 센터 잘 돌아가나? 와보면 작업자들이 다 이러고 있죠. 청소하고 있거나. 이게 뭐야? 왜 일 안 해? 왜? 주문 마감은 뭐 그렇지 않은 센터도 있지만요. 주문 마감은 9시에 끝나고 WMS 돌면 WMS로 작업지시 10시에 내려오고 2-3시간 작업을 하고 출하가 시작이 돼요. 실제 압박적 작업 시간이 물론 이제 뭐 입고부터 준비 과정이 있긴 하지만 로봇이 정확히 쓰일 수 있는 효율적인 생산적인 시간은 4시간, 5시간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로봇이 잘못한 거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로세스를 바꾸고 낮 시간에도 얘가 할 수 있는 일을 고민을 해야 되고요. 정 안 되면 이제 시대가 더 바뀔 거예요. 내 물건을 나 혼자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3PL이 나와야죠. 실제로 제가 아까 A, B, C, D 타입 이런 얘기했었죠. 일본의 사례 말씀드리면서. 여기에서 A, B, C, D를 가려받을 때 어떤 기준이 실제로 있냐면요. 9시에 입고받고 12시에 출하하는 제품군이 있다면 그거 받고 두 번째 슬롯에서는 10시에 입고받고 이런 식으로 입출고 시간대가 겹치지 않게 수요를 하루 중에 레벨라이즈 평준화 시킬 수 있도록 물량을 그렇게 생성을 시켜요. 그리고 돌립니다. 그러면 효율이 나죠.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센터에서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생산성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추가로 짧게 얘기할게요. 우리는 투자 비용 얼마 손익 그 비용 절감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물류 로봇은 좀 다른 녀석이에요. 첫 번째 얘는 로봇이 끝이 아니라 설비, 인간, 로봇, 시스템 함께 묶여 있어요. 효율은 거기가 묶여 있는 데서 나요. 로봇이 아무리 잘해도 설비랑 연동이 안 되면 망하는 거고요. 설비가 다 토해냈는데 로봇이 작업 못하 그것도 망하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이득 측면. 인력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투자 비용뿐만 아니라 내가 얻는
이득이 뭐가 있냐면요. 아까 이찬 대표님 보여준 TTP 스타일의 AMR이라고 하는데 저거를 도입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가 가능하냐 하면요. 사람을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일을 시킬 수 있어요. 물류센터 가면 작업자들이 물론 쉬기도 해야죠. 근데 작업량과 데이터도 안 나올 뿐더러 작업 시간 통제가 안 돼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생산성을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고민해서 ROI는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쿠팡 입장에서 또 가장 많이 활용하고 계시니까. 네, 우선은 아까 뭐 사전 준비 뭐 해야 되냐 하는데요. 예, 이 사람한테 돈 받아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거 받기 위해서 보통 6개월 정도 작업 많이 하시죠. 예, 6개월 정도 뭐 사업 분석하고 비즈니스 분석하고 뭐 그런 것들 하는데 저는 그거 받고 나면요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요. 그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디맨드가 충분해야지 장비를 사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디맨드가 없는데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네, 내가 수요가 엄청 많은데 고객이 막 나를 엄청 요구하는데 내가 이거 얼마큼 잘 보내야지 할 때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고 물량도 주문도 몇 개 안 들어오는데 내가 로봇을 써야 되냐 뭐 컨베이어를 써야 되냐 이런 고민 그때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때는 사람으로서 충분히 테스트를 하신 다음에 많은 데이터를 시스템에다 인풋을 하세요. 그다음에 그 인풋된 데이터를 보고 분석을 한 다음에 내가 어떠한 로봇이 좋은지 어떠한 장비가 좋은지를 그때 분석하셔도 충분한 시간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ROI 뭐 투자 대비 회수 뭐 생산성 이런 거 네, 물량 없으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기본적으로 물량을 갖고 있어야지만 그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성장했고 뭐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물류센터가 20개인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 하나에다가 내가 자동화 장비를 설치했어요. 실패하면 클까요, 안 클까요? 안 커요. 그냥 20분의 1 정도만 실패하는 거거든요. 근데 난 물류센터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에 내가 막 몇십억, 몇백억을 투자해서 자동화를 딱 누려고 해요. 그 실패하면요 그 회사 망합니다. 네. 그래서 분명히 수요가 있고 디맨드가 있고 그것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을 때 그때 도입을 고민하시고 그 전에 우리가 데이터를 쌓아서 그 데이터를 잘 분석을 하고 그거를 그 많은 기술자들과 함께 개발자들과 함께 AI로 분석을 충분히 해낸 다음에 그 다음에 하셔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생성형 AI에서 분명히 나올 수 있는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하고요. 지금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끝났네요. 이제 마무리 져야 되는데요. 제가 데이터라든가 이런 걸 취재하다 보면 여러분 챗GPT 지금 막 이게 뭐야라고 얘기하시는데 걱정 마세요. 저기 5.0이 나와요. 그리고 지금 구글 애들이 똥줄이 타가지고 그 딥마인드라고 아시죠? 알파고 했던 팀하고 원래 미국 팀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영국 애들은 돈을 번 적이 없어요. 미국 애들이 검색 광고로 엄청 돈 벌고 걔들한테 수천억씩 투자해 준 거예요. 그래서 뭐 데이터 센터 전기료를 줄였다 하더라도 한 번도 돈을 번 적이 없어서 되게 열받아 했어요. 구글 애들이. 근데 걔네가 그 원래는 지금 챗GPT랑 경쟁하는 그런 걸 원래 만들어 놨었어요. 근데 서비스를 못 했죠. 왜냐면 하면 검색 점유율이 떨어지거나 검색 인터페이스가 바뀌거든요. 근데 일단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오픈AI가 나오는 순간 그 휴전, 사내에서 휴전.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 외신에 따르면 모처럼 손을 잡고 못 빠지게 일하고 있다. 그러면 아마 좀 있어야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는 또 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 그 오피스들 여러분 많이 쓰시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코파일럿이라는 게 나왔는데 아직 유료 상품의 가격과 이게 안 나왔어요. 아마 그걸 먼저 쓰는 사람은 회사 내부에서 엄청 잘 나가는 분들일 거예요. 말로 하면 파워포인트가 20장씩 그냥 만들어지거든요. 아마 영상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를 쓰거나 엑셀 쓰셨거나 뭐 문서 쓰셨던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10%의 기능만 썼던 분들한테 90% 자동화가 여러분들 옆에 간다 이런 뜻인 것 같고요. 질문? 네. 저희 가야 되는데. 아까 질문 타이밍을 놓쳐서 못 드렸는데 지금 AI나 로봇이나 다 이제 밝은 미래 뭐 이렇게 있는데 이 결국에는 사회라는 게 규제라는 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AI의 발전만큼이나 이거를 뭔가 이렇게 통제하거나 아니면은 사회적으로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지금 뭐 챗GPT 같은 경우에도 이탈리아에서는 아예 못 쓰게 지금 막아놨고 유럽연합은 아예 AI 관련된 법안을 지금 이제 올려놔서 드래프트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AI와 물류 작업 로봇 쪽에서는
어떤 규제나 아니면 어떤 뭐 이슈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그런 거를 뭐 구체적으로 주시기가 어렵다면 대략적으로 이런 게 있을 것 같다 말씀 정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세 분이 생각하실 때 제가 잠깐 얘기하면 유럽 애들은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 애들은 규제밖에 못 만들어요. 클라우드 사업자가 하나도 없거든요. 아시죠? 그러니까 클라우드 사업자가 없어요. 구글, 애플, 그러니까 모든 빅테크 미국하고 중국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은 되게 방어적이에요. 그래서 모든 규제가 거기서 나오고 우리나라 규제 기관은 좋아합니다. 그분들이 규제를 하면 따라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최근에 이건 좀 다른 주제 넘은 얘기될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의 이상한 단체 1,200명이 넘는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이제 이게 그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문제 제기는 동의하더라도 그 단체는 되게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논쟁적인 단체예요. 그러니까 인종주의자들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흑인보다 백인이 월등하고 왜 우리가 빈곤에 있는 애들한테 우리 리소스를 투자해야 돼 이랬던 유럽에서 시작된 장기주의라고 하는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낸 단체이기도 해서 전 규제라든가 이런 거는 항상 뭐 인터넷이 등장하는 순간 여러분들 뭐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건 물론 한국 사회는 뭐 개인정보가 다 공공재가 돼가지고 그렇긴 하지만 같이 병행했던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 문제는 뭐 제도 기관들이 할 거긴 한데 너무 그쪽에 이제 뭐 이름이 유명한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갑자기 쏠리셨다간 여러분 갑자기 인종주의자를 찬성하는 사람이 될지도 모르니까 약간 스탠스는 유지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이쪽에서 지금 현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규제 일이 약간 부정적인 느낌에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물류 로봇 분야에서도 물론 있고요. 근데 규제가 물류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생산성도 낮고 전 세계적으로 비슷하거든요. 조금 낙후돼 있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들어와서 혁신을 하고 생산 기반이 좋아지는 거에는 특별히 막는 규제는 솔직히 없습니다. 막는 규제는 제가 봤을 때는 없고 오히려 물류 로봇의 문제는 뭐냐면요. 인간과의 친밀도? 실제 제가 예를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마존에서 드론 배송한다고 했을 때 몇 년 전에 미국 연방항공청에서 가망 증명서 주고 허가해 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디서 막혔냐? 공청회에서 막혔어요. 시민들이 난 싫어. 머리 위로 날아다니니까. 끝.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샌프란시스코에서 레스트 마일 딜리버리 로봇이 있었어요. 그 이름 지금 생각 안 나는데 그래 해봐. 네 했어요. 되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배달하는 기존의 사람들 중에 좀 화나신 몇 분이 발로 때리고 차고 시위를 해가지고 그게 중단이 된 적이 있어요. 자, 그런 거예요. 물류 쪽에서 업무는 비교적 작업자 입장에서 보면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약간은 단순한 인간 힘에 기반한 노동 부분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접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차하면 이거 해야지 이런 분들이 좀 많습니다. 위기로 더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뭔가 특정한 부분이 아닌 느낌이 많거든요. 실제로는 좀 그렇지는 않지만 그리고 내가 사는 사회에 잠정적 위험이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사실 외국도 좀 그랬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의 강서구의 에코 델타 시티 사업을 통해서 권역을 안전하게 물류 로봇이라든지 이게 아웃도어에서 대중하고 섞이는 장면에서 다닐 수 있게 설계된 장면을 만들고 사람을 넣는 거죠. 지금 보면은 화성 쪽에 송산 그린시티라는 데도 물류 컨셉이 반영된 스마트 시티로 설계가 됩니다. 그런 장면이 나오면 가능해지는 거죠. 자율주행도 외국 막 다닌다 그러죠. 사막에 사람 없으니까 갈 수 있죠. 우리나라 안 돼요. 경부고속도로 뭐 다닐 수도 있어요.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적어도 버스 전용 차선이 자율주행 전용 차선으로 바뀌어서 되기 전까지는 현실적으로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이슈가 있고 앞으로 그런 이슈들은 더 많이 드러날 테고요. 작업을 뺏기는 거에 더 현실화가 되면은 충돌이 더 많아질 거예요. 진짜 마지막으로 그래서 아마존 보면요. 운송을 했었고요. 피킹까지 지금 무인화하고 있어요. 1억 개의 스큐 중에 65%를 인식할 수 있어요. 피킹 로봇이. 작업이 가능하다고요. 그럼 어떡합니까? 기존 작업자들을
메카트로닉스 교육을 시키고 월급을 40% 올려주는 프로그램을 20년도부터 하고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규제나 갈등 부분을 같이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대표가 제가 사회 본다고 하니까 엄청 길어질 거라고 걱정했는데 진짜 10분이 길어졌네요. 여러분 죄송해요. 네, 그리고 뭐 아마 이런 쪽 전문가들한테 이렇게 만나 뵙고 물어보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리고 또 아마 모든 노하우들을 공개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경쟁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도 오늘 같은 날 한번 현장에서 다들 한번 명함 교환이라든가 이렇게 리멤버라도 주시고 가시면 문의할 수 있으니까 한번 세 분 꼭 만나서 그런 노하우들 같이 서로 공유하고 묻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세 분 고맙습니다.